경종과 영조의 숨겨진 진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운명. 장희빈의 아들 경종과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 왕위를 두고 벌어진 형제 간의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과연 경종의 죽음에는 정말 독이 사용되었을까요? 영조는 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일까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형제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운명의 형제. 장희빈의 아들 경종과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가 어린 시절부터 보인 차이점. 숙종 20년 창덕궁 후원에서는 두 왕자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13살의 경종과 8살의 연인군, 훗날의 영조였지요. 겉으로는 평범한 형제처럼 보였지만 두 아이의 운명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님, 이 책을 함께 읽어요. 연인군이 경종에게 다가가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린 연인군은 형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종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연인군, 너는 내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나는 세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경종의 목소리에는 이미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때 두 아이의 스승인 김창집이 다가왔습니다. 세자저하, 연인군 마마, 오늘은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두 왕자에게 확연히 달랐지요. 경종에게는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연인군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적장자로서 당연히 다음 왕이 될 존재였고 연인군은 그저 여러 왕자 중 하나일 뿐이었거든요. 세자저하께서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이시니 특별히 제왕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김창집의 말에 경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인군은 이런 상황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웠지요. 언젠가는 나도 형님처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어린 연인군의 마음속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차이는 공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경종은 총명했지만 어딘가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했지요. 경종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창집이 어려운 정치 문제를 물었습니다. 경종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무난한 답변을 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연인군은 달랐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의 답변은 종종 경종보다 더 명쾌했지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김창집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인군의 자질이 세자보다 뛰어나 보이는군. 하지만 적장자는 경종이니.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도 은밀히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아버지 숙종을 만나러 갔습니다. 숙종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지만 그 역시 차이를 느끼고 있었지요. 경종아, 세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숙종이 물었습니다. 경종은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백성들을 위해 착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선량하지만 힘이 없는 대답이었지요. 숙종은 연인군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연인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인군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강하고 의로운 왕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장자인 경종이 세자이지만 연인군의 자질이 더 뛰어나 보였거든요. 하지만 조선의 법도상 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경종은 무거운 왕관의 무게에 짓눌리는 꿈을, 연인군은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 말의 꿈을 꾸었지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두 형제의 운명은 서로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다른 한 명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훗날 두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암투.
장희빈 사후 경종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영조를 왕으로 만들려는 세력의 대립. 숙종 40년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후 궁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경종은 고립되었고 반면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신복 상궁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공, 조정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마, 노론 대신들이 연인군 마마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종세자의 어머니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후 많은 신하들이 연인군 마마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궁의 보고에 숙빈 최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 연인군이 자연스럽게 인정받도록 해야 해. 숙빈 최 씨는 교묘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아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경종을 보호하려는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론 대신들과 경종의 외가인 민씨 일가가 연합하여 경종을 지키려 했지요. 세자 저하는 적장자이시니 당연히 다음 왕이 되어야 합니다. 소론의 영수 윤증이 다른 신하들에게 역설했습니다. 연인군을 지지하는 것은 조선의 법도를 어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죄로 인해 경종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신하들이 경종을 장희빈의 아들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종 자신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지요. 내가 어머니의 죄 때문에 세자 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종의 스승인 권상아가 찾아왔습니다. 세자저하, 어머니의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세자저하께서는 적장자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경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신하들이 모두 연인군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선의 법도는 적장자 계승이 원칙입니다. 권상아는 경종을 위로했지만 그 역시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이런 상황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연인군 마마, 신하들이 마마를 차기 왕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연인군의 스승인 김창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인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이야기는 위험합니다. 경종 형님이 세자이신데.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마의 자질이 뛰어나다는 것은 모든 신하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집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이 갈리고 두 아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숙종은 두 아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경종, 연인군, 너희 둘 다 내 소중한 아들이다. 하지만 조선의 법도는 명확하다. 적장자인 경종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숙종의 명확한 의사 표명에 경종은 안도했지만 연인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움도 컸거든요. 하지만 숙종이 말을 이었습니다. 연인군도 왕족으로서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형제가 서로 도우며 조선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을 둘러싼 세력들의 암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노론은 여전히 연인군을 지지했고 소론은 경종을 보호하려 했지요. 숙빈 최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연인군에게 해가 될 수 있어. 그녀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를 둘러싼 세력 다툼은 점점 격화되고 있었고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두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었지요. 왕위에 오른 경종. 경종이 즉위 후 영조를 견제하며 벌어지는 형제 간의 긴장. 숙종 46년 마침내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경종이 조선 제20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즉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론 세력은 여전히 연인군을 지지하고 있었고 경종은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 왕위를 지켜나가야 했거든요. 전하,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론의 영수 김창집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경종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 연인군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경종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면 자신의 왕권이 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김경성, 그 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경종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한편 연인군은 형의 즉위를 축하하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왕세제로 추대하려 하지만 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형님, 신하들이 저를 왕세제로 책봉하자고 하는데 연인군이 경종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인군, 그 일은 내가 결정할 문제다. 너는 신하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형제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연인군은 형의 경계심을 느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왕세제 책봉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론 신하들이 연인군을 견제해야 한다고 부추겼기 때문이지요. 전하, 연인군의 세력이 너무 강대합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소론의 목소리는 경종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경종은 점점 연인군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지만 정치적으로는 경쟁자였거든요. 연인군이 나를 위협할 수도 있구나. 경종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종은 연인군을 강화도로 보내버렸습니다. 명분은 선왕의 능을 돌보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연인군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였지요. 형님이 저를 멀리 보내려 하시는군요. 연인군은 섭섭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형에게 반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형제간의 정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강화도에서 지내는 동안 연인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형님께 위협이 되는 존재인가?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형님을 모시고 싶은데.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노론은 연인군의 복귀를 요구했고 소론은 이를 막으려 했지요. 연인군이 없으면 후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노론 대신들이 경종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경종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지 않으면 후계자가 없었고 책봉하면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을 것이었거든요. 그때 소론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전하, 연인군 대신 다른 왕족을 후계자로 삼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연인군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음모였습니다. 경종은 이 제안에 혹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꼭 연인군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형제 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연인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나를 완전히 배제하려 하시는구나. 형에 대한 실망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져만 갔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형제애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의문의 죽음.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를 둘러싼 의혹들. 경종 4년 궁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허약했던 경종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심각해 보였지요. 전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종은 며칠째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배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다. 도대체 무슨 병인지. 경종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세에 그 자신도 당황하고 있었지요. 어이들은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종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평범한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어이들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궁중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독을 당하신 것 아니냐? 누군가 일부러 독을 탔을 수도 있다. 라는 말들이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소론 대신들은 즉시 의심의 눈초리를 노론에게 돌렸습니다. 노론이 연인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전하를 해친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론이 경종을 제거하고 연인군을 즉위시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화도에 있던 연인군에게도 형의 위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세제마마, 전하의 병세가 매우 위중합니다. 어서 한양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보를 전한 신하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연인군은 즉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위험하다는 소식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형님이 위험하다니 어서 가봐야 해. 그는 밤낮 없이 달려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이 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종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연인군은 형의 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종은 간신히 눈을 뜨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인군 내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실바람 같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어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연인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연인군 내가 죽으면 너는 좋은 왕이 되어라. 이것이 두 형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경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4년 만에 짧은 생애였지요.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온갖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독살당한 것이 분명하다. 소론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론이 연인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전하를 독살했다. 반면 노론에서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하께서는 평소 허약하셨기 때문에 병환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연인군은 이 모든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의 죽음도 슬픈데 자신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내가 형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남겼습니다. 정말 독살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만 이 의혹은 연인군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쨌든 경종의 죽음으로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는 형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그림자를 안고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영조의 즉위와 죄책감. 왕이 된 영조가 형의 죽음에 대해 느끼는 복잡한 감정. 경종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인군은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형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즉위식이 열리는 날 영조는 어저에 앉아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신하들의 외침이 대전에 울려 퍼졌지만 영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영조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 덕분에 왕이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즉위 후 첫 조정에서 영조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은 형님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항상 형님을 그리워할 것이다. 형님께서 이루지 못한 뜻을 짐이 대신 이루겠다. 하지만 소론 세력은 영조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종 전하를 독살하고 왕위를 찬탈한 자. 이들은 은밀히 영조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영조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형님을 해쳤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는 밤마다 형의 꿈을 꾸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조는 꿈에서 경종을 만났습니다. 형님. 영조가 반가워하며 다가갔지만 경종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연인군 네가 나를 죽인 것이냐? 꿈속에 경종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고개를 저으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요. 이것은 꿈일 뿐이야. 하지만 왜 이렇게 생생한 거지? 영조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정당성을 의심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온갖 소문이 돌았거든요. 영조가 형을 독살하고 왕위에 올랐다더라. 그래서 하늘이 노해서 자꾸 흉년이 드는 거야.
이런 소문들이 영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영조는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형님을 해치지 않았다. 이 모든 의혹을 벗어야 한다. 그는 진상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독살의 증거도 자연사의 증거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이로 인해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짐은 하늘에 맹세하노니 형님을 해친 일이 없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하늘이 짐을 벌하시라. 하지만 의혹의 눈초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형님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그는 경종의 능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며 형에게 사과했습니다. 형님, 제가 왕이 된 것이 형님의 죽음 때문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은 왕이 되어 형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조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평생에 걸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를 더욱 성군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의 속죄. 영조가 평생에 걸쳐 형 경종을 위해 한 일들과 그의 진심. 영조는 즉위 후 평생에 걸쳐 형 경종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는 형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했지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속죄의 마음이었습니다. 경종 형님의 시호를 다시 정하라. 영조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경종의 시호를 덕문익무순인 선효대왕으로 극진하게 올려드린 것이지요. 이는 형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였습니다. 영조는 또한 경종의 능인 의릉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형님의 능을 가장 좋은 곳에 모시고 제사도 극진히 지내라. 그는 직접 의릉을 참배하며 형에게 사죄하곤 했습니다. 형님, 제가 왕이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님이 이루지 못한 선정을 제가 대신 펼치겠습니다. 영조의 참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형을 그리워했거든요. 영조는 경종이 생전에 추진했던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계승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대립했지만 형의 뜻을 받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종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일들을 모두 완성하라. 영조의 명령에 신하들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형의 정책까지 이어받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특히 영조는 경종이 아끼던 신하들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소론이었지만 경종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예우했지요. 너희들은 경종 형님을 섬겼던 충신들이다. 나 또한 너희를 존중하겠다. 영조의 이런 태도에 소론 신하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형의 생각이 더욱 간절했지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왕위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형님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영조는 때때로 이런 자책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런 영조의 마음을 아는 신하들은 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전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경종 전하의 승하는 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쉽게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천명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평생 형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경종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큰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영조의 이런 가르침은 왕실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두가 경종을 존경하고 기리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영조는 자신의 묘역도 경종과 가까운 곳에 정했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형님 곁에 있고 싶다. 이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52년 동안 영조는 한 번도 경종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경종의 기일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냈고 경종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우선적으로 처리했지요. 형님, 제가 52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 부족했지만 형님의 뜻을 받들려 노력했습니다. 영조 말년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도 경종에 관한 것이었지요. 내가 죽으면 경종 형님께 잘 모셔달라고 전해다오. 이렇게 영조는 평생에 걸쳐 형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그를 더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된 것이지요. 이렇게 경종과 영조 두 형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된 감동적인 실화였죠. 영조는 정말 형을 독살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의혹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영조가 52년간 형을 그리워하며 속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드라마가 아닙니다. 형제 간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권력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깊은 교훈이기도 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정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 부자관계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와 그 아들 정조의 엇갈린 운명을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선시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